일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사람들의 들뜬 웃음소리, 배경으로 깔리던 우아한 클래식, 선율마저 뚝 끊긴 듯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세상의 볼륨 다이얼을 음소거로 돌려버린 것만 같았다. 박명숙의 칠순 잔치였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화려한 3단 케이크나 내가 입은 고상한 한복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는 마치 못 박힌 듯 내 왼쪽 눈두덩을 덮고 있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리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컨실러로 덮으려 애썼어도 얇은 노인의 피부 아래에서 배어나오는 그 검붉은 폭력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낙인이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내 아들 민준이 앞으로 한 발짝 걸어 나왔다. 나는 아들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일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적어도 어머니인 나를 걱정하는 눈빛이라도 보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준의 태도는 내 예상을 처참히 배신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또렷하고도 오만한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말했다. 제 아내가 어머니께 예절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드린 거죠. 그의 옆에는 며느리 최윤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것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길가에 방치된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를 보는 듯한 경멸과 냉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나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의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 비극은 그날의 뺨 한 대, 눈가의 멍자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달콤한 위로와 가식적인 미소, 가족이라는 따뜻한 가면을 쓴 채 악몽은 조용히 내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그해 겨울 남편 이동훈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세상의 채도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 42년을 함께 해온 나의 반쪽,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동훈 씨는 차가운 새벽녘에 너무나도 조용히 내 곁을 떠났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사랑해 라는 흔한 말 한마디, 잘 가라는 마지막 인사조차 건넬 틈을 주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내 옆에서 코를 골던 사람이 눈 깜짝할 새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그 상실감은 물리적인 통증에 가까웠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마음껏 울 수도 없었다. 이제 갓 30을 넘긴 아들 민준이가 혹여라도 내 울음소리를 듣고 무너질까봐. 나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무쳐 오열했다. 밥을 짓다가도 멍하니 쌀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고, 밤이면 남편이 누웠던 텅 빈 베개를 쓰다듬으며 소리 죽여 울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평창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요새였다. 민준이가 아직 초등학생일 때 동훈 씨가 무리해서 장만했던 집이었다. 넓은 정원에는 동훈 씨가 좋아하던 소나무들이 심겨 있었고, 거실의 커다란 통창으로는 아침이면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집 구석구석에는 우리 세 식구의 추억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다. 동훈 씨는 유언장에 이 집을 오롯이 내 명의로 남겼다. 여보, 이건 당신 거야. 누구도 뺏어가게 두지 마. 우리가 함께 일군 모든 것이잖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상속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고 법적으로 이 집은, 이 모든 추억이 깃든 공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민준이는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엄마, 내가 엄마를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실 때면 민준이는 내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아들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동훈 씨를 추억했다. 아빠는 이럴 때 꼭 썰렁한 농담을 하셨는데 하며 웃다가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던가. 아들과 함께였기에 나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나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민준이는 고장난 문고리를 고쳐주었다. 우리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상실이라는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최윤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 줄 알았다. 민준이가 그녀를 처음 데려온 나를 기억한다. 최윤아, 그녀는 업무 세미나에서 만난 이벤트 기획자라고 했다. 처음 본 순간 나는 그녀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련된 강남 스타일의 옷차림, 완벽하게 드라이된 긴 생머리, 잡티 하나 없는 화장,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관리된 네일아트까지.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 화보에서 걸어 나온 듯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풍겼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리고 나를 껴안았는데 그 포옹은 따뜻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마치 자와 컴퍼스로 거리를 삼 듯한 계산된 몸짓 같았다.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내신 위대한 어머니를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높고 달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름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의 선택을 믿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면 나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예비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상을 차렸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한방 갈비찜, 잡채, 그리고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까지. 하지만 유나는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깨작거리기만 했다. 어머, 갈비찜 색깔이 참 진하네요. 저는 탄수화물이나 칼로리 높은 음식은 거의 안 먹거든요. 관리를 해야 해서요. 그녀는 내가 며칠을 고민하며 준비한 음식들을 마치 오염된 물체라도 되는 양 내려다 보았다. 사람은 자기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무시당한 느낌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애써 웃어넘겼다. 그 후 몇 달간 유나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겉으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나는 그녀의 미세한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집을 둘러보는 시선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마치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매물을 평가하는 듯 했다. 어머, 거실 분위기가 정말 고풍스럽네요. 그녀가 동은 씨와 내가 발품을 팔아 샀던 원목 소파를 손끝으로 훑으며 말했다. 이거 한 30년은 된 거죠? 요즘은 이런 무거운 가구 안 쓰는데 미니멀하고 모던한 게 대세잖아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도 그녀의 평가는 이어졌다. 어머니, 추억을 간직하는 건 좋지만요.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대요.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기가 막힌다던데. 민준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유나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오히려 나를 나무라듯 변호했다. 엄마, 유나가 원래 직업병이 있어서 그래요. 공간 기획을 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밟히는 게 많겠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좀 더 편하게 살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질투하거나 트집 잡는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모든 의구심을 삼켰다. 6개월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호텔에서 열린 작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나가 기획했다. 나는 혼주였지만
내 의견이 들어갈 자리는 바늘구멍만큼도 없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유나는 상냥하게 말하며 나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식장에서 그들이 혼인 서약을 할 때 내 위장은 꼬일 대로 꼬여 있었다. 동훈 씨가 곁에 있었다면 내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라고 했을 텐데 남편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유나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당분간만이에요. 민준이가 내게 양해를 구했다. 저희 신혼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요. 금방 나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내 집을 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 당분간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새 반년이 지나버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유나는 야금야금 나의 공간을, 나의 집을 잠식해 들어왔다. 처음에는 주방이었다. 어머니, 이 양념통들 너무 오래돼서 끈적거려요. 위생상 안 좋아요. 그녀는 내가 아끼던 도자기 양념통들을 싹 다 버리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통으로 바꿨다. 그 다음은 식탁 위에 식탁보, 거실의 쿠션들이었다. 우리도 이 집의 일원이잖아요. 소속감을 좀 느끼고 싶어요, 어머니. 그녀는 상냥한 미소로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가정의 불화를 원치 않았기에 나는 묵묵히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집에서 파티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주말이면 민준이의 직장 동료, 유나의 친구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터질 듯한 음악 소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내가 2층에서 내려가면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대화가 뚝 끊겼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눈빛들은 나를 집주인이 아니라 즐거운 파티에 불쑥 끼어든 불청객 취급하고 있었다. 엄마, 피곤하시죠? 올라가서 쉬세요. 민준이는 부드럽게 내 등을 떠밀었다. 뒷정리는 저희가 다 할게요. 시끄러우시죠? 죄송해요. 아들은 나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나를 2층 방으로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내 방에 갇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느낌.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은 그 끔찍한 소외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법적 서류에는 여전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생활의 모든 주도권은 유나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훈 씨와 내가 신중하게 골랐던 따뜻한 베이지색 커튼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칙칙한 회색 암막 커튼이 걸려 있었다. 집안이 마치 콘크리트 동굴처럼 삭막해 보였다.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구석에 처박아둔 베이지색 커튼을 상자 안에 쑤셔 넣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기존 커튼이 너무 촌스럽고 낡아서요. 요즘은 이런 시크한 그레이가 유행이에요. 모던하고 좋잖아요?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 이건 내 집이야. 내 허락도 없이 왜 멀쩡한 커튼을 바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돈 들여서 바꾼 건데. 그녀는 혀를 차며 나를 속 좁은 노인 취급했다. 민준이는 야근이 잦아졌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다. 식사도 따로 하게 되었다. 나는 주방 구석의 작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그들은 다이닝룸의 문을 닫고 그들끼리 식사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소근거림을 들으며 나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민준이에게 하소연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중요한 이메일 보내야 해서요. 유나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무시당했다. 유나의 본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상냥한 척하는 가면조차 쓰기 귀찮아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주방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유나가 코를 막으며 들어와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요리할 때 환기 좀 제대로 시키시면 안 돼요? 온 집안의 고기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역겨워 죽겠네. 그녀는 식탁 위에 값비싼 향초를 콱 내려놓으며 성냥을 그었다. 내일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서 짬밥 냄새 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제발 부탁인데 당분간 한식 요리는 자제해 주세요. 그녀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갈비찜 냄새를 짬밥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라고 불렀다. 나는 가스 불을 끄고 주방을 나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후로 나는 요리하는 횟수를 줄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 집의 공기마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현관에는 유나의 명품 구두들이 즐비했고 욕실에는 그녀의 값비싼 화장품들이 점령했으며 거실 탁자에는 그녀가 보는 잡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흔적,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내 집의 유령이 되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날 밤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물을 마시러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보다 낮지만 강한 어조였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 집은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차라리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곳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니. 거기 가면 또래 노인들도 많고 전문 간병인도 있어서 어머님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잠시 후 민준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침묵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유나야, 그래도 엄마는 이 집을 사랑하셔. 아빠랑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 안도감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밀려왔다. 아들이 망설이고 있었다.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유나가 코웃음을 쳤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지. 당신 생각해봐. 이 집이 온전히 우리 차지가 되면 대출받아서 리모델링도 싹 하고 우리 아이 낳아서 키우기에도 훨씬 좋잖아. 응, 당신도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도망치듯 2층으로 기어 올라왔다. 방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집, 내가 아들을 키워낸 이 집에서 나를 낡은 가구처럼 내다 버리려 하고 있었다. 내 친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유나는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싸늘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존중조차 없었다. 오로지 언제 나가나 보자 하는 오만한 기다림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거실에 나오실 땐 노크 좀 해주세요. 저희 사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니, 밤 7시 이후엔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집에서 나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새 규칙들을 강요받았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족쇄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를 붙잡았다. 출근하려는 아들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저 지금 늦었어요. 나중에요. 아니, 지금 들어야 해. 엄마는
유나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민준이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 엄마, 또 그 소리. 유나가 사생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요. 제발 저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는 웍탄이 나가버렸다.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 쓴물처럼 넘어갔다. 조금만 맞춰주라니.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지우고 껍데기만 남을 정도로 맞추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아예 대놓고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민준이에게 떠들었다. 주방 싹 다 뜯어 고쳐야 해. 아일랜드 식탁 놓고 빌트인 냉장고 넣고. 여보, 주방만 리모델링해도 집값이 얼마나 뛰는지 알아? 우리가 한 6천만 원 투자하면 나중에 팔 때 1억 이상 더 받을 수 있어. 팔다니? 내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했다. 아, 그냥 가정해 본 거예요. 어머니, 자산 가치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민준이가 파티를 제안했다. 엄마, 7순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성대하게 축하해 드릴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어쩌면 아들이 옛날에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어쩌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나는 완벽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며 파티 준비를 도맡았다. 친척들, 동네 이웃들, 내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다. 거실은 은색 풍선과 화려한 리본으로 장식되었고 고급 출장 뷔페가 차려졌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썩은 내를 맡을 수 있었다. 공기 중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 생일날 아침, 주방에서 통화하던 유나가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목소리는 냉랭했다. 그녀는 커피를 따르는 나를 묘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나는 어색함을 깨보려 웃으며 답했다. 그럼 내 생일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내 손이 멈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유나는 팔짱을 끼며 비릿하게 웃었다. 민준 씨랑 다 얘기 끝났어요. 저희 이 집이 필요해요. 저랑 민준 씨 이제 아이도 가질 건데 어머니랑 같이 살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연세에 맞는 조용하고 편한 곳으로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잖아요. 알아보니까 경기도 쪽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건 내 집이야. 아직은 그렇죠. 그녀의 대답은 짧고 잔인했다.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 방으로 도망쳤다. 침대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았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동훈 씨와의 결혼 사진, 민준이의 돌 사진,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의 성, 나의 우주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나를 버리려 한다. 늙고 병든 개를 내다 버리듯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내 집을 차지하려 한다. 그날 오후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옷을 갈아입었다. 생일을 위해 샀던 상아색 원피스를 입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근심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내 집에서 패배자가 된 여자. 내려가야 해. 손님들이 오고 있어. 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억지로 방문을 나섰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생일 파티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핑계를 대고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의 소음, 가식적인 웃음소리, 유나의 날카로운 향수, 냄새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욕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를 붙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정하자. 박명숙. 오늘은 내 생일이야. 무너지면 안 돼.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돼. 찬물로 손목을 적시며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거울 속에 나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애써 강인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욕실을 나와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내 안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최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자개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동훈 씨가 생전에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하나씩 사모아 선물해준 내 인생의 역사가 담긴 보석함이었다. 결혼 10주년 진주 목걸이, 민준이를 낳았을 때 선물 받은 금팔찌,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옷가락지까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도둑질을 들킨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숨기는 신율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유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물건을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차가운 눈으로 나를 훑어볼 뿐이었다. 어머니, 이거 꽤 낡았네요. 디자인도 구식이고.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에 걸고 흔들어 보였다. 그래도 금이랑 진주는 돈이 좀 되겠어요. 이거 처분하면 주방 리모델링 비용에 보탤 수 있겠는데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70평생 처음으로 실감했다. 나는 득달같이 달려가 그녀의 손에서 보석함을 낚아챘다. 이건 내 거야. 네가 감히 손댈 물건이 아니라고. 당장 내놔.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짧고 날카로운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뭐 훔치기라도 했나요? 어차피 이 집 물건들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좀 정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분노가 용암처럼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당장 나가. 내 방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유나는 물러서기는커녕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우리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저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긴 어머니 방이 아니에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이 집은 내 명이야. 동훈 씨가 나한테 남겨준 내 집이라고. 넌 아무 권리도 없어. 내가 악을 쓰자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동안 쓰고 있던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잔인한 민낯이 드러났다. 당신은 과거만 붙잡고 사는 불쌍한 늙은이에 불과해. 민준 씨한테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 이제 내가 그의 가족이야.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린 이 집을 가질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가,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민준이를 부를 거야. 그러자 유나가 표독스럽게 웃었다. 오, 제발 불러주세요. 민준 씨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에요. 우린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가 절규하며 그녀를 밀어내려던 찰나였다. 유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예고도 없이 나를 강하게 밀쳤다. 악,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늙은 몸은 힘없이 뒤로 넘어갔다. 허리가 서랍장 모서리에 부딪히며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바닥에 쓰러지지 않으려 허우적대다 그대로 고꾸라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이마와 눈두덩이 침대, 옆
협탁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까맣게 물들었다. 뼈가 울리는 듯한 격통이 머리를 관통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으로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피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수습했다. 소시오패스처럼 침착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가 혼자 발이 꼬여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거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들렸다.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도 없으면서 성질만 부리다가 혼자 넘어지신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는 나를 몇 초간 건조하게 응시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수치심이었다. 내 집에서 며느리에게 폭행당하고 버려졌다. 늙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5분, 아니 10분쯤 흘렀을까? 나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참혹했다. 왼쪽 눈 주위는 벌써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있었고 눈썹이 찢어진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적셔 피를 닦아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멍을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짙은 보라색 멍 자국은 화장품을 비웃듯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때 아래층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뭐 하세요? 내려오세요. 케이크 커팅해야죠. 지옥의 불음 같았다. 숨고 싶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고 아래층에는 나를 축하하러 온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찢어진 자존심을 억지로 기워 입고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한 계단, 한 계단. 나는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갔다. 내가 마지막 계단을 밟고 거실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시에 멈췄다.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하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경악, 공포, 의문. 사람들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시선은 내 부어터진 눈과 멍 자국에 못 박혀 있었다.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 얼굴이 왜 저래? 누군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그때 민준이가 나섰다. 나는 아들이 달려와 엄마, 무슨 일이야? 다쳤어? 라고 물어봐 주길 바랐다. 아니, 적어도 놀란 표정이라도 지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준이는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기괴하고 뒤틀린 미소였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섰다. 그리고 내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잔인하고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아내가 어머니께 참교육을 시켜드린 겁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참교육? 민준이는 마치 영웅담을 늘어놓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예의를 좀 모르셔서요. 며느리한테 존중이 뭔지, 어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배우신 거죠. 유나가 고생 좀 했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었다. 핀 하나가 떨어져도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완벽한 정적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유나가 민준의 팔짱을 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봤지? 내 아들은 내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다. 내 배 아파 나아. 내 피와 살을 깎아 키운 아들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온갖 고생을 하며 지켜낸 내 자부심이었다. 그런 아들이
나를 폭행한 여자를 감싸며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있었다.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였다.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나의 남동생 준호였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다. 그는 곧장 민준에게 걸어가 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 직전에 화산 같았다. 내 처가 내 엄마를 때렸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거냐? 그게 사내 새끼가 할 소리야.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아니, 삼촌.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놈아. 내 아버지가 이걸 봤으면 무덤에서 통곡을 하셨을 거다. 폐륜도 유분수지. 감히 어디서. 민주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유나가 다급하게 민준의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에게도 사나운 시선을 꽂았다. 그리고 너, 거짓말과 가식으로 이 집에 들어온 너.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 다 보고 있었어.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고 친척들은 경멸 어린 눈으로 민준과 유나를 바라보았다. 파티는 끝났다. 아니, 파멸했다. 내 칠순잔치는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동은 씨의 오랜 친구인 김 사장님이 나가면서 내 손을 잡았다. 재수 씨, 동은이가 알면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준호는 나를 부축해 주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다. 그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감싸 내 멍든 눈에 조심스럽게 대주었다. 차가운 냉기가 닿자 옥신거리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벌어졌다.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준호가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본물 터지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보석함, 리모델링,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몸싸움까지. 준호의 턱 근육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법적으로 이 집은 누나 거야. 저것들은 아무 권리도 없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말했다. 그래도 민준이가, 제가 저 여자 편을 들잖아. 내가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어.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이는 지금 귀신에 홀린 거야.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야. 정신 차리고 나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내 아들을 믿고 싶었다. 그가 다시 예전의 착한 아이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렸다. 접시가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가루가 되어버린 신뢰는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주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고 그 뒤로 유나가 따라 들어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나의 조종하에 있는 꼭두각시 같았다. 주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유나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민준의 얼굴은 당혹감과 짜증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준호가 벌떡 일어나 조카의 앞을 막아섰다. 가까이 오지 마라.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삼촌, 비키세요. 제 엄마예요. 아들이 엄마랑 대화할 권리는 있다고요. 민준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선 그는 싸늘한 눈으로 조카를 내려다 보았다. 네가 내 마누라가 엄마를 때리게 내버려 두고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모욕했을 때 넌 그 권리를 잃었다. 그때 유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방어기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사고였다니까요. 어머님이 혼자 발이 꼬여서 넘어지신 거라고요. 저는 손끝 하나 안 댔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내 피가 묻은 손을 씻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내뱉는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네가 밀었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네가 나를 밀어서 내가 쓰러진 거야. 그리고 넌 피 흘리는 나를 쓰레기 보듯 버리고 나갔어. 유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여보, 어머님 거짓말 하시는 거야.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내가 미우니까 이러시는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 나 처음부터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피해자로 둔갑했다.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인 나는 질투심에 눈먼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 더 끔찍한 것은 민준의 반응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보더니 이내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마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피를 흘리는 내가 아니라 거짓 눈물을 흘리는 유나인 것처럼. 엄마, 민준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거라니까요. 기억 혼란. 착각. 아들은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미쳤다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망상으로 지어냈다는 것이다. 준호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 미친놈아, 내 엄마 눈을 봐. 저게 혼자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냐?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들고 찢어졌는데 그걸 지금 착각이라고 몰아세워? 민주는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몰라요. 전 현장에 없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유나는 민준의 팔을 꼭 붙잡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흑, 억울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님이 작정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이러시는 거야. 그녀의 연기는 오스카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내 아들에게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다. 나는 얼음찜질 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아, 나는 내 엄마다. 내 아빠가 가고 나서 널 혼자 키우면서 나는 내 모든 걸 너한테 줬어. 널 사랑하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나를 때린 여자를 보호하려고 내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구나. 마지막 단어를 내뱉을 때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주는 내 시선을 피했다.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나가 이겼다. 너희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유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이 집,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커요.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누군가 감독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감독이라는 단어가 독약처럼 들렸다.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나가야 할 건 너야. 누나는 이 집의 유일한 법적 소유주다. 제 발로 나가든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끌려 나가든지 선택해.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저희 안 나가요. 이 집 원래 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빠가 이 집 지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엄마가 이걸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해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려면 이 집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본심이었다. 그는 내가 다친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집, 자산,
돈이었다. 유나가 주입시킨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이제 앵무새처럼 그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었다. 내 아빠가 나한테 집을 남긴 건 내가 이 가정을 지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내 피난처고 내 노후의 보장이야. 그런데 넌 그걸 뺏으려는 거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유나가 대신 입을 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연세에 여기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운 좋으면 15년. 저희는 아직 젊어요. 당장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는 저희가 다른 곳에 모실게요. 더 적합한 곳으로요. 모든 단어가 계산적이었고 피도 눈물도 없었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안 되겠다. 경찰 부른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 그러지 마세요. 저 조카예요. 그래, 넌 내 조카지. 하지만 넌 지금 내 재산을 노리는 저 여자 때문에 파멸하고 있어. 준호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유나가 비웃었다. 재산을 노려요? 민준 씨 빈털터리인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예요? 돈은 다 어머님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야죠. 어머님이 혼자 마음대로 재산 탕진 못하게 막아야죠. 그 순간 주방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임 변호사였다. 그는 우리 집안의 오랜 고문 변호사이자 죽은 동훈 씨의 절친한 친구였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누군가 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엄숙한 표정으로 난장판이 된 주방을 둘러보았다.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군요. 그의 중후한 목소리가 공기의 흐름을 바꿨다. 유나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 변호사, 잘 오셨소. 안 그래도 이 집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시끄럽던 참인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침 이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 챙겨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민준과 유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집의 법적 상태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유나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허리를 폈다. 오해라니요. 등기부등본상 어머님 명의인 건 알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유일한 상속자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민준 씨 거될 텐데 뭐가 문제죠? 임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고구 이동훈님의 유언장에는 특별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특별 보호 조항? 나조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임 변호사, 그게 무슨 소린가?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변호사가 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안심하라는 듯한 미소였다. 동훈이가 특별히 부탁한 겁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이 집은 박명숙 여사의 단독 소유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박명숙 여사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협박이나 강요를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집에서 퇴거하게 되는 경우 이 집의 상속권은 직계 비속에게서 박탈됩니다. 주방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다. 상속권이 박탈된다면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 즉시 이 집의 소유권은 유언장에 지정된 자선단체인 송백실버 재단으로 전액 기부됩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의 말은 판결문처럼 허공에 맴돌았다. 유나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무효야. 임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조항입니다. 공증까지 마쳤고요. 고인은 생전에 매우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나는 꼴을 너무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은 여생을 안전하게 그 누구의 압박이나 정서적 학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신 겁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즉, 지금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압박하는 상황이 입증되면 민준군은 이 집에서 단돈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집은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민준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충격의 찬탄식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유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쓰고 있던 현명한 아내의 가면은 완전히 박살났다. 얼굴에는 오로지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낭패감만이 남아있었다. 준호가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되냐? 네가 그렇게 머리 굴려서 누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계획들, 온갖 모욕과 냉대, 그리고 오늘 저지른 폐륜까지 전부 헛수고였다는 거야. 너흰 빈 껍데기만 쫓았던 거라고. 유나가 뒷걸음질 쳤다.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세게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 아니야, 난 그런 계획 없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어. 내가 노래를 부르던 리모델링, 집값 상승, 내가 엿들었던 요양원 얘기들, 전부 나를 내 집에서 몰아내려고 짠 치밀한 각본이었잖아.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엄마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혼란,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수치심.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유언장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조항이 없었다면 나를 쫓아냈겠니? 내가 내 집에서 투명 인간 취급당할 때 넌 방관했어. 내 아내가 나를 피 흘리게 만들었는데 넌 죄를 감쌌어. 유산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넌 내 아들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거야. 민주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자 유나가 태세를 전환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여보, 자기야, 나 좀 믿어줘. 난 정말 그런 거 몰랐어. 난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녀는 절박하게 민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우리 부부잖아. 나 버리지 마. 응.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눈앞을 가리고 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었다. 너, 이거 계획한 지 얼마나 됐어? 민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무거웠다. 아니야, 계획이라니, 오해하지 마. 유나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임 변호사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군요. 그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마치 마술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3주 전에 이 집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했더군요. 신청인 이름이 등기상 소유주와 달랐기 때문이죠. 변호사의 시선이 유나에게 꽂혔다. 신청인은 최유나 씨였습니다. 감정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불하고 리모델링 후 예상 증권 가치까지 뽑아달라고 의뢰했더군요. 좌중은 침묵에 빠졌다. 민주는 낯선 사람을 보듯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2주 전 저희 로펌에 익명의 법률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고령의 부모를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로 지정하여 재산관리권을 가져오는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금치산자.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치매, 노인 취급을 한 것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법적인 밑밥 깔기였던 것이다. 발신 번호는 최윤아 씨 명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임 변호사가 서류를 탁 덮었다. 물론 저희는 상담을 거절했지만 기록은 남았죠. 윤아는 구석으로 몰린 쥐처럼 떨었다. 그건 그냥 알아본 거야. 그냥 가능성을 알아본 것뿐이라고. 내가 진짜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녀의 비명 섞인 외침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민준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괴물을 집안에 들인 거야?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들은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준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누나, 저것들 오늘 밤 당장 내보낼까? 나는 민준을 보았다. 내 아들. 내가 업어 키운 자식.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내쫓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자식이라고 감싸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치열하게 싸웠다. 상처받고 찢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나를 괴롭혔다. 민준이는 오늘 밤은 있어도 된다.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는, 최윤아 너는 당장 나가. 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봐요. 나 민준 씨 아내예요. 법적인 배우자라고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번에는 민준이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현실을 자각한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임 변호사가 사무적인 어조로 거들었다. 최윤아 씨, 지금 짐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부하시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아는 우리 모두를 증오,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표독스러운 살기만이 남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난 권리가 있어.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이 집값 내 목도 챙길 거라고. 준호가 한 걸음 다가갔다. 변호사님 말 못 들었냐? 이 집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어. 내가 계속 욕심부리면 집은 재단으로 넘어간다. 너랑 민준이는 국물도 없어. 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 정말 이대로 나 쫓겨나게 둘 거야? 나 말고 저 늙은이들을 선택하겠다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택은 내가 먼저 했어. 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넌 나나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 집을 선택했잖아. 처음부터 돈 보고 나한테 온 거였어. 윤아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멍청한 마마보이 새끼. 평생 엄마 젖이나 빨고 살아라. 이 무능한 놈아. 그녀는 식탁 위에 던져두었던 핸드폰과 명품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징소리처럼 집안을 울렸다. 그 거친 파열음 뒤로 찾아온 것은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었다. 샴페인 잔은 엎질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색종이 조각들이 시신처럼 널려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에는 폐허가 된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민주는 현관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안 보였는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 다 지나갈 일이다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밀친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나를 밀쳐 피를 흘리게 했을 때 그는 방관했다. 아니, 가해자를 감쌌다. 그 사실이 주는 통증은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깊고 예리했다. 나도 모르겠다, 민준아. 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여자가 나를 때린 걸 합리화했을 때, 존중을 배웠다고 떠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죽어버린 것 같아.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나가. 엄마가 문제라고 계속 세뇌시켰어요. 엄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저는 바보같이 그걸 다 믿었어요. 임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박 여사님, 혹시 최윤아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필요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법원, 경찰서,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지금은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이에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찾아와 위협하거나 연락하면 즉시 전화 주십시오. 임 변호사가 떠나고 주방에는 나와 준호, 민준 셋만이 남았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준호가 침묵을 깼다. 민준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엄마는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다. 알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그는 천천히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뺐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금반지가 식탁 위에 놓였다. 그것은 결혼의 종말이자 그가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현실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안방 문을 걸어 잠갔다. 눈가의 통증은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았고 멍은 뺨까지 내려와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잔상이었다. 나를 경멸하며 밀치던 유나의 얼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두둔하던 민준의 비겁한 목소리. 제 아내가 어머니께 예절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 말이 환청처럼 밤새 귓가를 맴돌았다. 복도에서는 밤새도록 인기척이 들렸다.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억눌린 흐느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는 민준이가 나갔는지 아니면 아직 집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하기도 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더 컸다. 준호는 객실에서 잤다. 누나 혼자 두고 안 가. 누나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있을 거야. 동생의 존재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어젯밤 치우지 못한 파티의 잔해들이 아침의 희미한 회색 빛 속에서 더욱 처량하게 보였다. 거실 창밖을 보니 민준의 차가 아직 차고에 있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주방에 들어서자 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그의 눈도 텟텟다. 커피 마셔. 누나도 한숨도 못 잤지? 나는 말없이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하고 진한 카페인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준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1시간 전에 임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고개를 들었다. 최윤아 그 여자. 어젯밤에 임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협상을 시도했대. 협상이라니? 뭘? 준호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돈이지 뭐겠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조용히 합의 이혼해주겠대. 안 그러면 언론에다가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나 봐. 시댁에서 며느리를 부당하게 쫓아내고 학대했다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끝까지 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달라고 하더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3억, 현금으로 3억 원을 주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대. 3억 원. 내 노후 자금을 털어야 나올까 말까 한 큰 돈이었다. 단돈 10원도 못 준다고 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때리고 내 아들을 조종해서 집을 뺏으려던 년이야. 감옥에 쳐넣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어디서 돈을 요구해. 준호도 동의했다. 나도 임 변호사한테 그렇게 전했어. 그 여자가 하는 협박 다 허세야.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내려왔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옷은 구겨졌으며 머리는 까치집이었다. 그는 죄인처럼 쭈뼛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커피만 들이켰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따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유나가 어젯밤에 호텔로 갔대요. 밤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대화하고 싶대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준호가 흥 하고 비웃었다. 용서, 그 난리를 쳐놓고 용서를 바란다고? 민준이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삼촌,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저 여자 제 아내예요. 2년을 함께 살았어요. 칼로 무자르듯이 단번에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준아, 제가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집을 뺏으려고 변호사까지 알아봤다고. 나를 밀어서 피를 보게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쟤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거니?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제가 나한테 무슨 짓을 더 해야 정신을 차릴래? 민준이 괴로운 듯 얼굴을 문질렀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사랑했었잖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제가 그냥 이용당한 도구였다는 게 너무 비참해요.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너무 멍청이 같아요. 철저하게 속았어요.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려 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다. 지금 그를 위로해 주기엔 나도 너무 많이 다쳤다. 그래, 넌 속았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집은 지옥이 됐어. 넌 공범이야. 내 말은 냉정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요.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설적으로 말하마. 민준이 너 당분간 나가 있어라.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네,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래. 내 엄마는 안정이 필요해. 지금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제 일이 떠오르실 거다.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야. 민준이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인 내가 반대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 말이 맞았다. 나는 숨을 쉬고 싶었다. 이 집의 공기를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들이 눈앞에 있으면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당분간만 그렇게 하자. 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나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짐 챙겨서 나갈게요. 30분 후 민주는 트렁크 2개를 끌고 현관에 섰다. 친구네 오피스텔에 며칠 신세지기로 했어요. 집 구할 때까지만요. 그는 신발을 신다 말고 멈칫했다. 엄마, 이걸로 속죄가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정말 죄송해요. 저는 비겁한 놈이고 불효자예요. 죽을 때까지
이 죄책감 안고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계획에 없던 행동을 했다. 그를 안아주었다. 짧고 고통스럽고 슬픈 포옹이었다. 나도 사랑한다. 내가 속삭였다. 그래서 더 아픈 것이라고. 민준이 떠나고 집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들을 위해,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위해, 그리고 깨져버린 신뢰를 위해 울었다. 준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때로는 섣불리 고치려 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 후 몇 주는 기묘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집은 전례 없이 고요했다.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무겁고 텅 빈 고요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의 멍은 보라색에서 짙은 노란색, 그리고 옅은 초록색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내 얼굴에 그려진 고통의 지도였다. 준호는 일주일 동안 내 곁을 지키다가 돌아갔다. 그가 떠나자 집은 더 넓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민준에게서는 매일 문자가 왔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구구절절 변명과 후회가 담긴 긴 문자였지만 답이 없자 점차 짧아졌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녀는 자신을 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민준 씨 담당 변호사님 의뢰로 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흥신소. 아니, 민간조사원입니다. 민준 씨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내분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하셨거든요.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뭐가 나왔나요? 박 실장은 차분하게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장담컨대 최윤아 씨는 프로입니다. 이번이 초범이 아니에요. 그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과거에도 나이 많은 남성이나 유산 상속을 받은 상주성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3년 전 첫 번째 이혼도 시댁 식구들이 그녀가 남편 명의의 땅을 몰래 처분하려던 걸 발견해서 파탄 난 거였고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준이도 이걸 아나요? 네, 어제 보고받고 완전히 무너지셨죠. 박 실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빚입니다. 최윤아 씨,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원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불법 도박 빚과 사치로 인한 카드론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토록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기를 쓰고 이 집에 들어와 살려고 했는지, 왜 집값과 리모델링에 집착했는지, 심지어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까지.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의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내 집을, 내 아들을, 우리 가정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현금 인출기, ATM로 보았던 것이다. 생일 파티 3개월 전에 이미 부동산 중개인을 만난 기록도 있어요. 집주인이 의식불명이나 금치산자가 되면 매매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군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만약 준호가 없었다면, 만약 임 변호사가 그날 밤 서류를 들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최윤아는 정말로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요양원에 갇히고 내 집은 팔려나가고 민준이는 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다. 박 실장이 돌아간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최윤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랄한 존재였다. 그녀는 사기꾼이자 범죄자였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덫에 걸린 가엾은 먹잇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박 실장님 다녀가셨죠? 그래. 긴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사기 전과자랑 결혼해놓고도 의심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 여자가 작정하고 속인 거야. 우리 모두 속았다. 내가 나지기 말했다.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엄마는 저보다 먼저 눈치채셨잖아요. 계속 경고하셨는데 제가 귀를 막았죠. 그 대가로 엄마를 지옥에 빠뜨렸고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후회가 느껴졌다. 엄마,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이 허공에 매달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 멍자국, 찢겨나간 자존심,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옛날의 추억들. 내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던 아기 민준. 첫 월급을 타서 내복을 사왔던 청년 민준. 그 착했던 아이가 지금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다 괜찮다고 말할 순 없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마. 시간이 좀 필요해. 너도 나도. 민준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저 달라질게요. 다시 엄마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빠도 네가 겪은 일에 실망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셨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우리는 한동안 더 통화를 했다.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아주 오랜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우리 사이에 놓인 거대한 빙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는데 시간이 걸리듯. 산산조각, 난 우리 모자무. 관계가 아무는데도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 얼굴의 멍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마음의 흉터는 비 오는 날의 관절통처럼 욱신거렸다. 민준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집이 아닌 카페나 공원 같은 중립적인 공간에서였다. 처음에는 침묵이 대화보다 길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느리게 살얼음판을 걷듯 서로에게 다가갔다. 어느 날 오후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민준이 입을 열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라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유나가 저를 고립시키고 세뇌하고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어요. 민준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결국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엄마 대신 그 여자를 믿기로 한 것도, 엄마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한 것도 저였어요.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네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없애주진 않아. 하지만 네가 그걸 깨닫고 인정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었다. 최윤아는 예상대로 악착 같았다. 위자료, 재산 분할, 심지어 민준이 사준 옷까지 하나까지 챙기려 들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툭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흥신소에서 확보한 그녀의 도박빚, 사기 전력, 금치산자 신청시도 기록 등을 들이밀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결혼의 특수폭행, 주거 침입까지. 감옥에서 몇 년 살고 싶으신가 보죠? 임 변호사의 강공에 결국 최윤아 측이 백기를 들었다. 그녀는 빈털터리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영구 접근 금지 명령도 떨어졌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으로
혹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그녀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민주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주말에 나를 초대한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좁죠? 그래도 제 힘으로 마련한 제 공간이에요. 화려한 가구도 명품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어릴 적 나와 동훈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제 허세는 버렸어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착하고 성실한 아들.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순간은 몇 달 뒤 민준이 처음으로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온 날에 찾아왔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 주방, 복도, 모든 곳에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식탁 앞에 멈춰섰다. 바로 그가 유나의 편을 들어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장소였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변명 뒤에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공범이 살고 있었어요. 공범이라니? 유나가 엄마를 몰아붙일 때 제가 막지 않은 건 솔직히 저도 이 집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무의식 중이었지만 엄마가 요양원으로 가시면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추악한 욕심이 있었어요. 유나는 제 안의 그 탐욕을 알아보고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탁을 적셨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유산을 탐냈어요. 제가 이 모든 비극을 허락한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듣기 고통스러웠지만 꼭 필요한 고백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회피해온 벌거벗은 진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민준아. 내가 말했다. 내 아빠와 내가 널 바르게 키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해. 때로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지.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넌 지금 속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거짓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걸 지켜볼 거야. 내 곁에 있어줄 거야. 그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다. 민주는 일어나 나를 껴안았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나도 그를 안고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다시 찾아올 희망을 위해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년이 흘렀다. 정원의 장미가 만개하는 5월이었다. 동훈 씨가 심어둔 붉은 장미, 노란 장미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나는 전지가위를 들고 시든 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보며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차고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서윤이었다. 민준이 몇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서윤은 화려한 명품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의 핀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다. 그녀에게서는 유나에게서 느껴지던 계산적인 눈빛이나 가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서 오너라. 오는 길 막히진 않았고, 네, 민준 씨가 운전을 잘해서 편하게 왔어요. 어머님, 장미가 정말 예술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비료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녀가 살갑게 다가와 내 팔짱을 꼈다.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준비한 닭볶음탕과 잡채를 식탁에 올렸다. 과거에 아픔이 서려 있던 그 식탁은
이제 새로운 추억으로 덮이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을 존중했고 민준 역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그들 사이에는 건강한 균형이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였다. 민준이 헛기침을 하더니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덜컥했다. 2년 전에 악몽이 조건반사처럼 떠올랐다. 민준은 내 불안을 눈치챘는지 급히 덧붙였다.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로요.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 서윤 씨한테 프러포즈 했어요. 그리고 승낙받았고요.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또다시 며느리라는 존재가 내 삶을 흔들지 않을까? 또다시 내 집을 노리지 않을까? 민준이 내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엄마,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서윤 씨한테 과거의 일 전부 다 얘기했어요. 유나 일, 제가 엄마한테 했던 짓, 이혼, 빈털터리인 거 전부 다요.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혼전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만약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서윤 씨는 제 미래의 유산이나 이 집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놀라서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이 집이 어머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서윤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를 향한 가장 정중한 한국식 예절이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민준 씨 배경이나 어머님의 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좋아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 거예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하겠지만 그게 마음 편해요. 민준이 거들었다. 엄마, 맹세할게요. 엄마가 원하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이 집은 엄마 거예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동안 저희가 들어와 살거나 집을 팔자고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건 엄마의 성천이고 엄마의 보금자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불안의 가시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들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그리고 내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다. 서윤아, 일어나라. 왜 바닥에 앉아있니?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짝을 만나려고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나 보다.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님, 저 부족하지만 노력할게요. 편하실 때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딸, 한때 며느리가 무기가 되었던 호칭.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단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딸. 나는 서윤을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가식이 없는 진짜 사람의 온기였다. 그해 가을, 작은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 뿐인 소박한 예식이었다. 준호가 내 옆에 앉아 샴페인 잔을 건넸다. 누나, 기분 어때? 나는 신랑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늠름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평온해, 아주 오랜만에. 정말 평온하다. 준호가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다. 평온,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파티는 즐거웠다.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축복했다.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도 방해꾼도 아니었다. 나는 이 가족의 중심이자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집은 고요했지만 충만했다. 나는 거실 장식장에 놓인 동훈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해냈어. 우리가 일군 모든 걸 지켰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켰어. 비록 당신이 준 무기를 써야 했지만 결국 다 잘 됐어. 나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던 주방, 내가 쓰러졌던 안방, 모욕을 당했던 거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들은 새로운 기억으로 덮이고 있었다. 서윤과 함께 웃으며 요리했던 주방, 아들과 화해했던 식탁,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거실. 이 집은 내 인생의 박물관이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과 가장 강인했던 순간을
모두 품고 있는 나의 역사였다. 나는 안방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72.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박명숙, 너는 살아남았어. 아니, 이겼어.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증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단호함으로 나는 승리했다. 동훈 씨가 유언장에 그 조항을 넣은 건 신의 한 수였다. 그는 내가 혼자 남겨질 것을 알았고 내가 마음이 약해질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나를 지킬 방패를 남겨둔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내 집에서 주인으로 남을 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단호함이 타락해가던 내 아들을 구원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내 집, 내 방,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삶은 때로 잔인하게 우리를 내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배신감을 맛보게 한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면 알게 된다. 내 안에는 내가 몰랐던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눈을 감으며 감사기도를 올렸다. 살아있음에, 견뎌냈음에, 그리고 다시 찾아온 평화에 감사하며. 이 집은 여전히 나의 것이다. 최윤아가 탐내던 그 등기 권리증은 금고 속에 안전하게 있다. 그것은 돈이나 자산 가치를 넘어선 의미다. 그것은 나의 존엄이자 내 삶의 주체성이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 그 어떤 것도 이 자유와 바꿀 순 없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지우려 한다면 기억하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며 자기 사랑이고 정의다. 단단히 버텨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더 맑고 눈부신 봄이 찾아온다.